오전 6시 반. 골목 끝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항상 10초쯤 숨을 고른다. 문을 올리는 순간부터 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가게 안은 어젯밤 닦아둔 세제 냄새와 커피 머신의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머신을 예열하고 유리잔을 식기세척기에서 꺼내 가지런히 맞췄다. 그때 스팀피처를 들자 이상하게 가벼웠다. 우유통 하나가 비어 있었다. 또 없네. 배달앱에는 배송 완료라고 찍혀 있었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오늘도 안 왔어? 응. 한 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 업체 진짜 문제 많다니까. 오늘 끝나고 바꾸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이른 아침에 작은 문제들이 하루를 통째로 흔든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었다. 8시가 되자 브라운 트리의 간판 조명이 켜졌다. 첫 손님은 근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다. 라테 하나요. 얼음 반만. 지연이 주문을 받고 나는 스팀을 올렸다. 하지만 완드가 묵직한 압력을 내지 않았다. 김이 빠져나가는 소리만 나고 거품이 제대로 생기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래서 개인 카페는 불편하다니까요. 그는 환불을 요구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깜빡였다. 스팀 완드를 다시 눌러보니 멀쩡하게 작동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한순간의 흔들림이 그날 하루의 온도를 바꿔버렸다. 나는 61살, 이름은 정혜순이다. 26부터 치위생사로 일했다. 진료실의 하루는 늘 정해진 순서였다. 소독, 진료 준비, 환자 안내, 차트 정리. 거기서는 늘 정답이 있었다. 퇴직을 권유받은 날 원장님은 말했다. 혜순 씨, 이제 좀 쉬셔도 되죠. 후배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쉬면 녹슬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그래서 퇴직금을 찾던 날 나는 이미 다음 일을 찾고 있었다. 그 즈음 고등학교 동창 박지현에게 연락이 왔다. 혜순아, 나 혼자 카페 하다가 힘들어서 그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반반으로 투자하자. 그녀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커피 클래스 강사 경험도 있었다. 나는 위생이나 관리 쪽은 잘하니까 역할 나누면 되겠다. 지연이 말하자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너 동업은 피하라 그랬지? 괜히 친구 잃는다. 장녀 수진도 말했다. 엄마 위치가 너무 외져요. 그런 데는 감성도 유동인구도 안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평생 환자 입속만 들여다봤으니 이번엔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가게 이름은 브라운 트리. 커피나무처럼 천천히 뿌리 내리자는 뜻이었다. 위치는 오래된 약국과 사진관 사이, 구도심의 2차선 도로변이었다. 지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주차가 편했고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다. 인테리어를 마치던 날 남편이 물었다. 정말 할 거야? 응. 이번엔 남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볼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픈 첫날, 커피 향이 벽에 스며들 정도로 강했다. 첫 손님은 근처 학원 강사였다. 여기 새로 생겼죠? 아메리카노 하나. 지연이 주문을 받았고 나는 스팀 피처를 들었다. 온도계가 60도를 가리키는 순간 손끝이 익숙하게 반응했다. 수십 년간 환자의 구강을 다뤘던 손이 이제는 거품을 조율하고 있었다. 맛있네요. 깔끔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았다. 그날 매출은 47만 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균열이 생겼다. 배달앱 등록이 늦어지고 카드 단말기 오류가 났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응, 내가 기술 쪽은 약해서 내가 처리할게. 지연은 능숙하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모르는 세계, 그녀가 익숙한 세계.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픈 한 달. 하루 매출 45만 원, 순이익 9만 원. 프랜차이즈 카페는 늘 붐볐고 우리 가게는 오전 피크 이후 텅 비었다. 메뉴 좀 줄이자. 원가가 너무 높아. 내가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다양해야 손님이 안 질려. 게다가 SNS엔 사진이 중요해. 우린 SNS보다 맛으로 가자. 요즘 누가 맛만 봐요. 다 감성이야. 말이 엇갈렸다. 나는 정답을 말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이미 정답 대신 속도를 택하고 있었다. 임대인이 찾아온 건 그 즈음이었다. 사장님, 전기요금이 너무 나와서 관리비 좀 조정해야겠어요. 처음 계약할 때 기본 요금만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그랬죠. 요즘 다들 인상했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지연이 내 팔을 잡았다. 혜순아, 그냥 넘어가자. 싸워봤자 우리만 피곤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생 규칙과 약속 속에서 살았던 내 성격이 이 세계에서는 고집과 비효율이 되어 있었다. 퇴근 후 남편이 물었다. 오늘은 좀 나았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다. 힘들면 그만둬. 당신은 몰라. 나 이거 꼭 해내고 싶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TV 소리만 낮아졌다. 밤이 되자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계약서 내가 다시 봐줄까? 좀 이상해. 괜찮아. 내가 직접 배워야지. 엄마, 세상은 엄마처럼 정직하지 않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정직만으로 버틸 수 없는 세상에 너무 늦게 들어온 사람일지도 몰랐다. 마감 후 쇼케이스를 닦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눈과 주름 사이로 형광등 빛이 스며들었다. 손등에는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피로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가게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벽시계는 항상 빠르게 돌아가지만 매출은 늘 제자리였다. 오전 피크타임엔 직장인 몇 명이 들렀다가 점심 이후엔 의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커피 향은 그대로였는데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소리가 귀에 익어갔다.
지연은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혜순아, 이제부터예요. 카페는 3달은 지나야 손님이 붙어. 그녀는 원두 샘플을 바꾸고 신메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런 건 감성샷이 중요해. 사진이 맛보다 먼저야. 사진보다 실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혜순아, 요즘 손님들은 눈으로 먼저 마셔.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고 나는 쉽게 대꾸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익숙했던 논리와 근거의 세계는 이곳에선 통하지 않았다. 커피의 세계는 정답이 아니라 느낌으로 움직였다. 점심시간 즈음 세무사 사무실에 젊은 직원이 다시 왔다. 지난번보다 낫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그가 나간 뒤 지연이 눈을 찡긋했다. 봐, 이제 단골 생긴다니까.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가 안 아파요라 말했을 때의 뿌듯함을 떠올렸다. 칭찬은 일의 보상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날 오후 냉장 쇼케이스가 갑자기 멈췄다. 안에 있던 케이크 몇 조각이 미지근해졌고 생크림이 흐물거렸다. 이거 버려야겠다. 괜찮아. 내일까지 써도 돼. 지연아, 여름이잖아. 상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위생사였어. 괜찮다는 말은 안 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업계는 그런 완벽주의로 못 버텨. 그날 저녁, 우린 처음으로 말 한마디 없이 마감을 했다. 둘째 주 일요일, 비가 쏟아졌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지연은 노트북을 펼쳐 광고 대행 사이트를 보여줬다. 이거 봐. 한 달 30만 원이면 지도 상위 노출돼. 효과가 있을까? 안 하면 더 늦어. 이건 투자야. 나는 장부를 보며 계산했다. 이달 매출 870만 원, 순이익 160만 원. 관리비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지연아, 지금은 현금이 문제야. 혜순아, 자꾸 보수적으로 가면 발전이 없어. 그녀의 말은 옳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발전보다 유지가 더 절실했다. 며칠 후 임대인이 또 왔다. 사장님, 이번 달 관리비는 올려야겠어요. 전기 많이 썼잖아요. 우린 지난달보다 덜 썼는데요. 계량기 고장이라 평균으로 계산했어요.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나는 더 이상 따질 힘이 없었다. 지연은 그가 돌아가자 말했다. 혜순아, 그냥 넘기자. 우리도 점포 바꾸면 손해잖아.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끓었다. 규칙은 깨어지고 약속은 희미해지고 내가 믿던 세상은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내가 뭘 했어. 동업은 싸움밖에 안 남는다. 아직 싸운 건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서로 말 안 하는 것도 싸움이지. 그 말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내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장녀 수진이 말했다. 엄마, 차라리 온라인으로 구강위생 교육 같은 거 하세요. 커피보다 엄마한테 맞는 일일 것 같은데. 난 이 일로 끝까지 가볼 거야. 엄마, 끝이 꼭 좋은 건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멈췄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그만두면 지난 35해 동안 쌓은 인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주 금요일
오전 손님 한 명이 커피를 반쯤 마시다 말했다. 여긴 깨끗하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네요. 나는 애써 웃었다. 조용해서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말이 떠나간 자리엔 묘한 공기가 남았다. 조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심심하다는 뜻임을 그제야 알았다. 그날 밤 지연은 브루잉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다. 혜순아, 우리 음악 바꾸자. 손님들이 너무 조용하대. 소리가 크면 집중이 안 돼. 카페는 병원이 아니야. 그녀의 말이 꽂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7월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매출은 더 떨어졌다. 낮엔 냉방비가 치솟았고 밤엔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나는 매일 바닥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지연은 여전히 긍정적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밀어붙여야 해. 어떻게? 이벤트, SNS, 광고. 다 해야 해. 나는 그녀가 멀게 느껴졌다. 같은 배를 탔지만 노를 젓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연이 말했다. 혜순아,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이틀 쉬어야 해. 주말은 손님 좀 오는 날이잖아. 하루 이틀은 괜찮잖아. 혼자서 다 하라고? 그럼 알바 써. 이 근처 대학생 많아. 그녀는 가볍게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벽시계를 바라봤다.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다. 그동안 지연은 한 번도 나에게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다. 나 역시 그녀에게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다. 우린 일만 나눴지 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장부 대신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아직 커피 맛보다 사람 마음이 더 어렵다. 기계는 설명서라도 있지만 사람은 없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조금 울컥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엔 서툴렀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 지연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 미안, 버스가 늦었어. 괜찮아. 근데 주문 들어온 거 2잔 미뤘어. 혜순아, 그렇게 예민하면 손님 다 떠나.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하려는 거야. 그게 문제야. 장사는 정확보다 유연해야 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내 마음의 줄도 함께 팽팽해졌다. 지연아,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신뢰를 잃어. 그럼 내가 하던 대로 계속해봐. 얼마나 가는지 보자.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창고 문을 닫았다. 스팀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우린 동업자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다. 커피 향은 여전히 같았지만 우리가 섞이는 향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7월 말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찾아왔다. 냉방기를 하루 종일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고지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30만 원 지난달보다 2배야. 이상했다. 작년 대비 평균 사용량보다 훨씬 적었다. 임대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냉방기 2대뿐인데요. 혜순 사장님, 요즘 다 그래요. 건물 전체 전기요금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2배로 오를 수가 있나요? 그럼 다른 세입자랑 나눠서 보시든가. 나는 관리비 규정대로 한 거예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통화는 싱겁게 끝났다. 지연에게 말하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넘어가요. 싸워봤자 손해야. 우리도 아직 자리 못 잡았잖아. 그래도 이건 계약 위반이야. 혜수나 장사하면서 일일이 따지고 살면 못 버텨.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평생 따져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냥 넘겨야 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 며칠 뒤 냉방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났다. 수리를 부르자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이거 전압 불안정해서 그래요. 건물 전체 전기선 문제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결국 문제는 건물에 있었던 거였다. 박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담담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계약할 때 전기 증설 비용 같은 조항 넣을 걸 그랬네. 계약서에 그런 말 없었잖아.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세상이야, 혜순아.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이게 세상이야. 나는 그 세상을 너무 늦게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손님 한 명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나는 놀라 냉장고를 확인했다. 스티커 날짜는 당일이었지만 습기 때문에 종이가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그냥 새 걸로 드리면 돼. 지연아, 이건 문제야. 위생은 신뢰야. 아, 또 그 얘기야? 나도 알아. 근데 손님 앞에서 그러면 오히려 불신 생겨. 그럼 나더러 거짓말하라는 거야? 아니, 부드럽게 넘기자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 순간 손님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손님이 나간 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순아, 언젠가 진짜 장사라는 걸 배워야 할 거야. 나는 장사꾼이 되려고 가게 낸 게 아니야. 그게 문제라니까.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았다. 얼굴이 지쳐 보였다. 나도 피곤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마감 시간까지 버텼다. 다음 날 장녀 수진이 가게에 찾아왔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 씨랑 무슨 일 있었죠? 아니야. 단지 생각이 좀 달라. 달라서 같이 일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수지는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계약서 다시 보여주세요. 관리비 조항 좀 확인해야겠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타이핑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실패를 점검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쓰라렸다. 며칠 뒤 지연이 제안했다. 혜순아, 이번에 쿠폰 이벤트 하자. 10잔 사면 1잔 무료. 지금 그럴 여유 없어. 원두값도 올랐어. 그래도 해야 손님 늘지. 지연아, 이건 손님 늘려서 적자 내는 구조야. 그럼 계속 이대로 버텨?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나는 장사로 돈 벌려고 이 일 시작했어. 너는 뭐야, 자아실현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나는 평생 남의 일만 했어. 이번엔 내 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장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 둘 사이의 공기가 단단해졌다.
그날 밤 마감 후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정리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동업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스쳤다. 며칠 뒤 건물에 정기 점검 안내문이 붙었다. 점검날 전기공사팀이 가게로 들어왔다. 기사 한 명이 말없이 벽면 콘센트를 열어보더니 중얼거렸다. 이거 전기선 공유하네. 옆 가게랑 한 선이에요. 뭐라고요? 이런 경우 많아요. 전기료 분할 안 하면 한쪽이 다 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혈압이 치솟았다. 나는 바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왜 우리 가게 전기선이 옆 가게랑 연결돼 있죠? 아, 그건 원래 그렇게 해놨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전기요금은 어떻게 나눠요? 그건 대충 비율로. 비율이요? 계약서엔 그런 조항 없잖아요. 혜순 사장님, 너무 꼬치꼬치 굴지 말아요. 나도 장사해야죠. 통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람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이 서 있었다. 지연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녀는 처음엔 놀라더니 금세 무표정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이런 건 명백한 위반이야. 혜순아, 지금 그런 거 보내면 관계 완전히 틀어져. 우리가 이 건물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그럼 그냥 속으라는 거야? 세상에 속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녀의 말투는 지쳐 있었고 나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들었다. 지연아, 너랑 나는 생각이 너무 달라. 나도 그렇게 느껴. 솔직히 요즘 언니랑 일하는 게 숨막혀.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가게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내 귓속에 박혔다. 그 소리는 기계음보다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장부를 덮지 못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었다. 퇴직금의 절반이 이미 사라졌고 은행 통장에는 남은 잔액이 400만 원뿐이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커피 머신 위에 걸어둔 시계가 조용히 째깍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자녀 시간을 세는 메트로놈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가게로 와서 말했다. 엄마, 임대차 계약서 다시 확인했어요. 전기비용 조정, 원상복구 항목 전부 구두로만 했죠? 응. 이건 명백히 불공정이에요. 내가 내용 증명 써줄게요. 괜찮아. 괜히 싸움 키우지 말자. 엄마, 싸움이 아니라 권리야.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다. 그제야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나는 평생 남의 권리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내 권리엔 조용한 사람이었다. 며칠 뒤 지연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혜순아, 나 잠깐 쉬어야겠어. 무슨 소리야? 몸이 안 좋아. 일단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그녀의 표정은 피곤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가게는? 남은 계약금이랑 재료비는 나중에 정산하자. 지연아, 우리 아직 포기한 거 아니잖아. 혜순아, 나 솔직히 지쳤어. 내 고집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속도 못 따라가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유리문에 내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순간 동업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누가 그래? 내 얼굴이 말하잖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진실을 지켰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날 이후 나는 커피 향보다 인간의 냄새가 더 두려워졌다. 거짓보다 더 아픈 건 믿음이 무너질 때의 공기였다. 지연이 떠난 뒤 가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루 종일 스팀 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만큼 안쪽이 어두웠다. 혼자 있을 땐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점심 무렵 시계를 보면 아직 11시였고 마감을 할 때는 늘 손이 떨렸다. 커피 향은 여전한데 마음속 공기는 식어 있었다. 오전 10시쯤 임대인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지난달 관리비 아직이죠?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매출이 좀 밀려서요. 이번 주 안? 그럼 늦어요. 나도 건물 관리비 내야 하는데. 계약서에 10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건 형식상이고 다들 미리 내요. 그의 말투는 언제나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웃음 뒤에는 늘 압박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다. 그가 돌아가자마자 나는 계산기를 눌러봤다. 전기요금, 관리비, 원두 대금, 카드 수수료, 인건비 정산. 더할 때마다 숫자가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계산기는 숫자를 보여줬지만 그 숫자는 어느새 현실이 아니라 불안의 모양이었다. 점심 손님은 서너 명. 다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을 펴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자리는 채워졌지만 매출은 늘지 않았다. 나는 계산대 뒤에 서서 조용히 그들의 손을 봤다. 젊고 빠르고 익숙했다. 그들의 세상은 계산보다 클릭이 빨랐다. 나는 여기에 너무 늦게 왔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천천히 자라났다. 퇴근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민재였다.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엄마 그 가게에서 좀 빼줄 수 있지? 순간 손에 쥔 계산기가 식었다. 민재야, 지금은 안 돼. 엄마도 빠듯해. 엄마, 그 정도도 없어? 카페 한다면서 돈 다 어디 갔어? 장사가 생각처럼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왜 했어? 다 말렸잖아.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엄마는 늘 감정이 앞서잖아. 그 말이 전화를 타고 심장으로 박혔다. 민재야, 엄마는 평생 가족 위해 일했어. 이번엔 나 자신 위해서. 그만 좀 자신 얘기해. 가족 생각은 안 해? 그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여운은 밤새 이어졌다. 가족에게까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기분. 그건 실패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었다. 다음 날 가게 앞 인도가 파헤쳐졌다. 도로 포장 공사 안내문엔 3일간 진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은 완전히 끊겼다. 공사 인부들이 먼지를 털며 커피를 사러 들어왔지만 냉방이 너무 약하네요라며 금세 나가버렸다. 냉방기를 켜자마자 차단기가 떨어졌다. 아, 또 기계음이 꺼지고 조용한 정적만 남았다. 나는 어두운 가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조명 하나가 깜빡였고
쇼케이스 안 케이크의 크림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때 박 씨가 다시 들어왔다. 사장님, 전기 공사 때문에 이번 달은 기본 요금이 더 나올 겁니다. 공사 때문에 장사도 못하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건물 규정이 그래요. 그 규정, 계약서엔 없었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서류는 형식이니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희미해졌다. 서류는 형식이니까 그 한마디는 내 지난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었다. 나는 평생 문서와 절차, 규칙 속에서 살아왔다. 그걸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믿음이 농담이 되어 있었다. 밤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좀 힘이 없어서. 지연 이모는 요즘 안 와요? 그만뒀어. 나 혼자야. 그럼 엄마가 다 해요? 응. 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 이젠 정말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아직은 아니야. 그 아직은이 언제까지예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인정한다는 건 포기보다 더 큰 용기라는 걸 알지만 그 용기를 낼 자신이 없었다. 며칠 후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여기 브라운트리 사장님 맞죠? 네, 그런데요. 박 사장님이 대신 전해달래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 오릅니다. 뭐라고요? 계약 1년도 안 됐어요. 그분 말로는 주변 시세가 올라서 그렇대요. 그럼 계약은요? 계약은 계약이고 현실은 현실이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게 세상이야. 나는 그제야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다. 밤에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가게 일 마무리 좀 하느라. 그만해라, 혜순아. 여보, 아직 할 수 있어. 무슨 힘으로? 돈은 줄고 몸은 망가지고 이젠 애들까지 걱정하게 만들잖아. 나 지금 포기하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람은 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의 말이 바닥에 떨어져 잔잔히 번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게 아프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왔다. 가게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다. 미납 공과금 독촉 안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문을 열자 커피 머신의 냉금 속이 손끝에 닿았다. 한때 내 삶의 시작을 알려주던 그 감촉이 이제는 차가운 종말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스스로에게 건넸다. 컵 위의 거품이 천천히 꺼졌다. 삶도 결국 이렇게 식는 건가? 한 모금 마시자 씁쓸한 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 맛은 실패의 맛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의 맛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끝까지 버티고 싶었다. 그러나 버틴다는 건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가게는 점점 낡아갔다. 커피 머신의 스팀 구멍이 막혀가고 벽지는 습기 자국이 퍼져 있었다. 손님은 줄었고 배달의 평점엔 응대가 느리다는 한 줄이 달렸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느리다? 그건 나의 속도이자 세상이 버린 단어였다. 8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점심 피크 시간이 다가오자마자 냉방기가 멎었다. 실내 온도는 금세 34도까지 올라갔다. 쇼케이스 안 케이크가 녹기 시작했고 얼음통의 얼음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임대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또 전기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 그건 여름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쳐야죠. 그럼 해순 사장님이 절반 부담하세요. 건물 전체 공사니까. 제가 왜요? 그건 건물주 책임이잖아요. 책임은 상황 따라 다르죠. 사장님 장사하시면서 세상 일 좀 배우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들어왔다. 세상 일 좀 배우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내 삶을 한순간에 무시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찾아왔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냉방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괜찮아. 잠깐 고장났어. 잠깐 고장난 게 몇 번째예요? 엄마, 이건 장사가 아니라 고행이에요. 너희 아빠랑 똑같은 소리 하네. 아니, 현실적인 말이에요. 지연 이모 떠나고 나서부터 엄마 혼자 다 떠안고 있잖아요. 그래도 난 아직 버틸 수 있어.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엄마. 그 말이 머리에 박혔다. 하지만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다. 넌 몰라. 너희 세대는 쉽게 포기하니까 그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그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 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가족의 걱정이 부담으로 들릴 때 사람은 진짜 외로워진다. 며칠 뒤 민재가 불쑥 가게로 들어왔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인데? 임대료 올랐다면서? 그럼 가게 정리하는 게 맞잖아. 아직은. 그 아직이 언제까지야? 그냥 손에 더 보기 전에 접어. 남은 돈이라도 아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야? 자존심? 그래. 자존심이야. 엄마, 자존심이 밥 먹여줘? 현실 좀 봐. 그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치고 나갔다. 컵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그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내 가슴 안에서도 들렸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민재가 많이 화가 났더라. 내가 화낼 일했어? 그 애는 너 걱정해서 그래. 걱정이라면 말이 좀 다르잖아. 그 애는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보고 있기가 힘든 거야. 난 가족이 내 편일 줄 알았어.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그래.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혜순아,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건 대단해. 근데 버틴다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여보, 나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끝내기 싫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마음 알아. 하지만 넌 내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 소리만 멀리서 흘렀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더위 속 자영업자들의 한숨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겠지. 다음 날 아침 우유 납품업체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 이번 달은 미납이라 다음 납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아, 이번 주 안에는. 이번 주요? 다른 거래처도 많아서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남겨진 빈 우유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처음 이 가게를 열던 날 그 통을 보며 희망을 느꼈는데 이젠 공허만 남았다. 임대인 박 씨는 끝내 나를 몰아붙였다. 사장님, 다음 달부턴 임대료 10% 올려야겠어요. 이 상황에서요? 다들 올렸어요. 사장님만 예외일 순 없죠. 그럼 계약은요? 계약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면 계약도 바뀌는 거고,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꾹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맞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불을 끄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혜순아, 내일 아침에 부동산 보자. 그만 정리하자. 정리라니,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버텼으니까 이제 놓을 때야. 여보, 나 이제 그만두면 그동안 뭐가 남겠어. 우리가 남지.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돈 잃는 건 괜찮아. 근데 당신이 무너지는 건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췄다. 가족이 내 마지막 남은 이유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가게를 마감하며 나는 오래 바라봤다.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쌓인 먼지, 진동벨 번호 7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 그 모든 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제 보내줘야 할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커피 향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그 향이 처음엔 내 인생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작별의 냄새 같았다. 버티는 일에는 끝이 없다. 다만 내려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를 다시 만난다. 폐업을 결정한 건 더위가 꺾이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브라운 트리. 처음엔 그 이름에 숲의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그 글자가 내 어깨를 눌렀다. 손끝으로 간판 모서리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알림문을 붙이는 일이었다. 공지 9월 말까지 영업 후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장 안에 지난 시간을 담으려니 손이 떨렸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넣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감사드립니다만 남겼다. 붙인 종이에 테이프를 2번 더 덧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정리하자. 재료 발주 중단, 카드 단말기 반납, 포스 데이터 백업, 간판 철거 견적. 진료실 차트를 정리하듯 하나씩 지워나갔다. 한 줄 지울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점심 무렵 자주 오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들어왔다. 사장님, 문 닫으신다면서요? 네. 여러 사정이 있어서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여기 커피 깔끔해서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라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실패가 조금은 덜 쓰게 느껴졌다. 오후에는 분식집 사장님이 튀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붙잡는 것보다 놓는 게 더 힘들어.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저녁엔 수진이 찾아왔다.
엄마, 내용 증명은 내가 보낼게요. 임대차 계약서랑 관리비 항목, 전기선 문제 정리 다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항목별 표, 사진, 날짜. 그 꼼꼼한 정리가 놀라웠다. 고맙다. 엄마가 이런 건 약하잖아.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죠. 그래도 이제 너희 덕에 숨 좀 쉬겠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지연 이모한테도 정산 일정 알려야 해요. 그때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혜순아, 소식 들었어. 응, 이제 정리하려고. 지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동안 광고비 반은 내가 낼게. 내가 밀어붙였으니까. 아니야, 약속은 반반이었잖아. 그래도 내 몫은 내가 책임질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순아, 나도 불안했어.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내게 큰 소리 쳤어. 나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버텼던 거지. 지연은 얇은 상자를 내밀었다. 개업할 때 사둔 머들러야. 다음에 커피를 다시 하게 되면 써. 그럴 날이 올까? 살다 보면 또 열리더라.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낯선 평온이 찾아왔다. 이제야 진짜 정리가 시작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내용 증명을 보냈다. 수진이 프린트를 눌렀다. 보냈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녀는 증빙 사진과 영상도 내 폰에 저장해줬다. 엄마, 이건 나중에라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으려 한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내일 원상복구 견적 같이 보러 가자. 내가 같이 있을게. 괜찮아? 이럴 때 함께 있어야지. 그 말에 묘하게 안심이 됐다.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오래 잊고 있던 안정감을 줬다. 며칠 후 민재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 내가 요즘 너무 날카로웠어. 그래. 우리 나중에 밥 먹자. 그날은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사과도 화해도 때가 있어야 했다. 정리의 마지막 주는 정신이 없었다. 재료는 세트로 묶어 팔고 컵과 빨대는 이웃 카페에 넘겼다. 기계는 닦아 포장하고 케이블마다 이름표를 붙였다. 쓰던 습관이 남아서인지 손이 익숙했다. 질서를 잡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손님 몇 명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여기 커피 맛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출근길이 좋았어요. 그 말들이 숫자보다 훨씬 큰 위로로 남았다. 일주일 뒤 임대인 박 씨의 답이 왔다.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관리비와 전기요금은 건물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음. 짧은 한 장이었다. 나는 종이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지. 남편이 옆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자. 물러설 데 없잖아. 그날 밤 우리는 가족 셋이 함께 앉아 항목별로 정리했다. 이번엔 아무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폐업 전날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사장님, 저는 여기서 커피 말고 마음을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아메리카노 진하게 마시던 그 조용한 손님. 꽃향이 가게 안을 채웠다. 그 향이 처음으로 문을 열던 그날과 닮아 있었다. 마지막 날 라테 한 잔을 내려놓고 스팀 완드를 닦았다. 머그잔을 씻고 수건을 개어 올려놓았다.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손끝이 먼저 알고 있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희미했다. 지쳐 있었지만 초라하지 않았다. 후회도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나갈 곳이 없다는 게 아직 낯설다. 습관처럼 커튼을 걷고 창틀을 닦았다. 예전엔 위생 점검을 위해 하던 동작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과였다. 커피 머신 대신 주전자, 주문벨 대신 주방 타이머. 이제는 작은 소리들이 제 하루를 채웠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그 공허 속에서 오랜만에 숨 쉴 틈이 생겼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면 커튼이 흔들렸고 나는 그 바람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여름이 갔네. 올해는 유난히 길었지. 그는 제게 컵을 내밀었다. 이젠 내가 내려줄게. 그가 내린 커피는 진하고 쌉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다. 이제는 내가 내려주는 커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려주는 커피였기 때문이었다. 요즘 나는 다시 기록하는 습관을 시작했다. 하루 지출을 적고 지난달 가계부를 고쳤다. 카페 때처럼 숫자를 맞추다 보면 마음이 정리됐다. 혜순아, 이제 돈 걱정은 좀 덜었지? 남편이 묻자 나는 웃었다. 걱정은 여전하지만 그 걱정이 예전만큼 무겁진 않아.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렇게 말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다시 세웠다. 며칠 전에는 약국에 들렀다. 간판 정리할 때 무리한 탓에 팔이 좀 당겼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약사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사장님, 커피 향이 안 나네. 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이젠 파스 냄새가 대신 나죠. 그 향도 사람 살리는 향이에요. 그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데웠다. 나는 약봉투를 들고 나오며 문득 생각했다.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건 실패한 인생에도 향기가 남는다는 뜻이겠지. 며칠 후 수진이 반찬을 들고 왔다. 엄마, 요즘 뭐해요? 이력서 쓰고 있어. 다시 일할 거예요? 응. 치과 보조라도 다시 해보려 해. 손은 아직 빠르니까. 엄마는 참 끈질겨요. 끈질긴 게 아니라 아직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그래, 이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는 법을 좀 배웠거든. 며칠 뒤 면접 보러 간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전 파트타임으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필요하다고 말해준 느낌이었다. 첫 출근 날 새 장갑을 끼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다. 이 얼굴 아직 일할 수 있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퇴근길에 들른 마트 앞에서 누군가 불렀다. 사장님 맞죠? 돌아보니 카페 단골이었다. 그때 아메리카노 진하게 마시던 분이죠? 그가 웃었다. 그때 커피 덕분에 버틴 날이 많아요. 지금은 제가 커피 내리고 있어요. 그 말이 괜히 눈시울을 건드렸다. 그럼 이번엔 제가 사드릴게요. 됐어요. 다음에 그 가게 열면 그때. 서로 웃었다.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혜순아, 문화센터 강의 도와줄래? 수강생들 많아. 강의실 문을 여니 원두 향이 퍼졌다. 오랜만에 들은 그 향이 나쁘지 않았다. 수강생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사장님, 이 소리 무섭지 않아요? 스팀 소리요? 네. 자꾸 폭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손이 먼저 안정돼야 해요.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건 아마 내 인생에도 통하는 말이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손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수업이 끝나고 지연이 강의비 일부를 건넸다. 이건 내 몫이야. 그냥 도와준 건데. 아니, 같이 한 거야. 그 말에 손끝이 따뜻해졌다. 도와줬다와 같이 했다는 말의 차이를 그날 처음 실감했다. 주말엔 민재가 라이더 가방을 메고 집에 왔다. 엄마, 요즘 장사 안 되는 가게들 진짜 많아요.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는 그런 말이 늘 현실적이야. 그럼 어쩌겠어. 나는 이미 한 번 망해봤는데. 우리는 웃으며 김치전을 부쳤다. 기름이 튈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다. 이젠 그 소리조차 따뜻하게 들렸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구청에서 조정위원회 출석 통보서가 도착했다.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피하지 말자. 지난달에 나는 버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의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정위원회 출석일은 수요일 아침이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퍼지던 날이었다. 지난밤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증명이다.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수진이 와 있었다. 남편도 그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오늘은 도망 안 칠 거야. 남편이 짧게 웃었다. 그게 우리 혜순이지. 회의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긴 탁자 위에 투명 칸막이, 생수병 3개, 그리고 조정위원 셋이 앉아 있었다. 가장 가운데 앉은 사회자가 말했다. 양측 모두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사실과 근거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씨는 예전처럼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엔 자신감이 없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벽도색, 전기배선 모두 제가 다시 손봤어요. 사회자가 물었다. 근거 자료나 사진 있습니까? 그건 현장 가보면 다 압니다. 서류상 근거 없이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계약서 3조의 공용 전기 배선은 임대인 관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선은 건물 전체와 연결돼 있었고 차단기 문제는 저희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 속엔 여름철 정전으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확인했습니다. 임대인 관리 소홀로 보입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정리했다. 임대인 귀책 인정, 관리비 일부 조정,
전기 공사비 반환 권고, 양측 합의로 종결하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회의실 안이 갑자기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침묵은 사과보다 작고 그러나 그 어떤 변명보다 무거워 보였다. 복도에 나오자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해냈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네. 남편이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가자.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아니, 오늘은 내가 낼게. 왜? 오늘은 내가 이긴 날이니까. 우린 모두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며칠 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다. 돈의 액수보다 상식이 통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았다.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이기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되찾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걸. 그 주 주말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혜수나 수강생들이 지난번 강의 너무 좋아했대. 한 번 더 같이 하자.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갈게. 이번엔 스팀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사람들의 대화처럼 들렸다. 사장님, 그때 그 빵집 청년이 또 찾아왔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서 가게 내보겠다고. 나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분명 잘 될 거야.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손끝에 책임이 남으니까.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시장을 걸었다. 길 건너 저쪽에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초록색 페인트로 새로 칠해진 리틀 포레스트. 그 건물이었다. 문 옆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두고 간 그 화분, 그 안에서 새 잎이 자라고 있었다. 잠시 멈춰 섰다가 나는 가볍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이제 그곳엔 더 이상 내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다. 민재가 배달 가방을 벗어놓으며 말했다. 엄마, 진짜 끝난 거죠? 그래, 이번엔 정말. 다음엔 뭐 하고 싶어요? 뭘 하든 이번엔 천천히. 그리고 혼자 말고 같이. 수진이 웃었다. 엄마답다. 남편이 덧붙였다. 이번엔 우리가 뒤에 있을게. 그 말이 참 따뜻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조정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다. 합의 종결 임대인 귀책 인정, 임차인 원상복구 면제.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내 지난 몇 달이 그 한 줄 안에 다 들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커피 향 같은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나 하나쯤은 바뀔 수 있다. 그게 내가 이 일에서 배운 마지막 수업이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남은 시간이었습니다.